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여당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총선 전 중심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선 예측이 힘듭니다만 총선을 떠나 수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 단순한 선거용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포에 이어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들로까지 더 확산할 분위기인데 하남과 고양시 등 특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편입 의지를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가 두 번째입니다. 가장 빠른 발전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편입을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김포와 구리처럼 시장이 여당 소속인 하남과 고양, 과천, 의정부시 등의 동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12곳 가운데 9곳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이미 지역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경계선을 어떻게 걷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 똑같은 겁니다. 다만 여당은 서울시 편입 논의가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경우 야당 소속 시장이 있는 지자체 역시 가만히 있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각 지자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직접과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구리와 하남, 고양시에 최민식, 장세희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운동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텃밭 몇 개를 제외하곤 잡초투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 토평지구 쪽으로 보면은 너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갖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인구 30만의 하남시도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하남시 거리 곳곳엔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현수막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 성남시 세 곳으로 주소지가 나뉘어져 있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서울권으로 다 생활하고 있어요. 행정구역은 하남시로 기속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죠.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 주민들은 16만 명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되면은 당연히 더 지하철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 지역 모두 선거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총선용 정책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용 일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고양시 인구가 이미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시기상조고 좀 빨리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 최민식입니다. 여권은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이 당초 태스크포스로 구성하려던 걸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고 다음 주 김포시장 면담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특위 명칭은 가칭 수도권 주민편입 개선 특별위원회입니다. 김포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입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수도권 특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위원장엔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이 낙점됐는데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부산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이끌어냈던 경력이 감안됐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해선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찬반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봉과 중랑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표심 이탈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포시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봉구 같은 지역들에게 힘을 쏟을 수 있느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은 북한과 맞대야 한다며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는 6일 김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포시도 오는 6일부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전화 면접보다 신뢰도가 높은 대면 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대체로 평가절하를 하면서도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발 이슈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은 안 된다며 절차와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일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우리 지역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질문에 69시간제를 비롯해 혼선을 빚었던 다른 정책들을 거론하며 국정 운영 기조를 지적했습니다.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찬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면서도 명확한 입장 대신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5호 선거와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다른 정책으로 관심을 돌려 여당이 던진 서울 편입 이슈에 섣불리 끌려가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어제 의원 단체 대화방에 섣부른 찬반보다 여론을 주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도부 대응이 크게 잘못됐다며 김포를 버리더라도 서울과 경기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분도가 돼 경기 북부로 가는 것보단 서울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이었던 징계자 사면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불쾌합니다. 총선 관련 조직 인선 내용까지 김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양도구역 발언 논란 등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혁신위가 당내 통합 차원에서 1호 안건으로 건의한 징계 취소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당 지도부가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됩니다. 5.18 관련 설화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있었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이번에도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율이나 올리라고 비꼬았고 홍 시장도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의 과하지욕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대사하면 운운하고. 총선 새 얼굴을 찾을 인재영입 위원장에는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재 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비윤계는 윤심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두 번째 안건으로 희생에 초점을 맞춘 국회의원 특권 포기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과 관련된 문제라 혁신위 활동에 성패를 가를 핵심 안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3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정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 화상회의에선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에서 3차례 넘게 연임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희생해야 된다. 그 대원칙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은 31명인데 같은 지역에서 휴식기 없이 3차례 연임한 의원은 16명입니다. 해당 중진들은 혁신위가 논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영남권 3선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비영남권의 4선 의원은 비영남권에까지 일률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 때도 3선 연임 초과 금지가 논의됐다 최종 혁신안엔 빠진 바 있습니다. 혁신위는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구속 시 세비 지급과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되면 세비도 줘서는 안 된다. 보좌진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를 겨냥해 국회의원들의 공항 의전실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혁신위는 내일 2호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뒤 빠르게 이 대표 중심의 선거 체제로 돌입했죠. 그러나 여전히 당내 계파 갈등 요인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동일인의 사건의 경우 형법상 병합이 원칙이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바로 위증교사 재판은 따로 해달라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병합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와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위증교사만 먼저 기소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의 병합 요구가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민주당에겐 또 하나의 악재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 이 역시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추가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한 건데 돈 봉투와 관련된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의원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두 의원의 집과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당시 송영길 캠프에 있던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걸로 의심받는데 검찰이 이성만 의원에 이어 수수자 2명을 더 특정한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재판에서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A는 임종성 의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허종식, 임종성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나머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 살리기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도 지방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는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산업단지 어디에나 이 산단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원자력이나 자동차 관련 등 특성화 학과가 있지만 취업까지 연결되는 산업단지 캠퍼스는 없습니다. 가까운 원전 산단은 창원과 부산 등에 있는데 현행법상 권역이 다르면 산단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단이 있는 울산도 학교와는 다른 권역으로 묶여 산단 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산업단지 캠퍼스에 이 동남권, 대경권 이게 갈라져 있어요. 이 부분이 완화되면 좋겠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현재 7개인 산단 캠퍼스 권역을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로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은 지방 산업단지 어디에나 캠퍼스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규제를 풀면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인력 양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부는 또 지방에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해 돌봄과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구당 최대 100억 원까지 사업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해 다음 달 시범 지역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이처럼 지방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 산업을 탄탄히 하고 의료, 문화 접근성까지 함께 갖추자고 하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핵심 로드맵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지방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강조했고 지역 연구자들을 만나선 R&D 예산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을 참관합니다. 영어하는 발음이 좋던데. 아니 미국에서 좀 잘 나왔어요.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에 3년간 예산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R&D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R&D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선 R&D 예산이 3조 4천억 원 삭감됐는데 윤 대통령은 도전적인 연구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와 보완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찰이 전펜신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 전청조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SUV 차입니다.
신차값이 3억 원에 달하는데 6월 남씨 명의로 차량이 등록됐습니다. 남씨는 펜싱협회에 전씨 이름으로 거액 후원을 제안했고 전씨가 운영한 펜싱 학원을 홍보해주고 학원 수익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경제 공동체로 엮인 정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공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범죄 수익이라는 거를 알면서 다 받았으면은 그건 이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가 있죠. 남 씨는 전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전혀 없어 경찰 수사 등에 즉시 응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우선 전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묵인하거나 함께 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남 씨 역시 무고등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가족 이름까지 사용해서 수면제를 1000정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 씨는 대마를 피우다 들키자 상대에게 대마 흡연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으로 만들려 한 것이죠. 이 같은 유 씨의 마약 관련 범행은 검찰 공소장에 세세히 담겼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류 7종을 투약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11월쯤부터 마약성 수면제에 중독됐습니다. 초기엔 본인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이 모자라자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이용해 약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수면제는 1000정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다 한 유튜버에게 들키자 너도 해볼 때가 됐다며 대마 흡연을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버가 대마를 피우는 신용만 하자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는 등 공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 검찰은 유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만 9리터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병원 14곳을 통해 프로포폴 9.6리터를 비롯해 미다졸람 560mg, 케타민 11ml 등을 맞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의 첫 재판은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밤사이 10층짜리 건물 외벽이 불기둥처럼 변할 정도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에는 요양병원이 입주해 있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 휠체어를 밀고 끌면서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덕분에 100여 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빌딩 사이 외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도 화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불이 난 건물 내부에서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서둘러 탈출합니다. 다행히 불길이 내부로 번지지 않아 승강기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전이 안 됐잖아. 예. 그러니까 승강기가 작동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대피가 좀 쉬웠죠. 오늘 새벽 0시 46분 경기 의정부시의 한 10층짜리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서 9층까지는 요양병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80여 명과 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외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진 건물 외벽이 가연성 소재가 아닌 콘크리트였고 평소 훈련대로 침착하게 대응해 참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인들한테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입소자들한테도요. 훈련이나 교육 때문에 잘 대피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공단 본부 울타리를 부수고 진입해서 충돌도 일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노조원들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공단 부지 안으로 뛰어듭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노사와 경찰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입니다.
공단 부지 안으로 밀고 들어온 노조원들은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나섭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시간과 장소를 어긴 불법 점거 농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애시당초 계획적으로 2시간 전에 사전에 이 안을 점거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 측은 해고 없이 모든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사는 1,600명이 넘습니다. 노조 측은 또 무시험 채용과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공정채용 절차 협의를 무시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금 협의가 계속 이제 교착 상태고요. 경찰이 집회 참가자 전원을 입건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총파업을 둘러싼 건보공단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다음 주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데요. 밤낮으로 모기가 기승입니다. 낮 기온이 29도에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모기가 얼마나 는 건지 송민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공터입니다. 연구원들이 전날 나무 근처에 설치해둔 모기 트랩을 열어봅니다. 많다. 가을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진모기 종류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곳을 포함해 16개 거점에서 한 달에 2번씩 트랩 지수, 즉 트랩 한 대당 하루에 포획된 모기 개체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00, 500마리 넘겠다. 하루 동안 이 채집통에서만 모기 1,189마리가 잡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도심의 평균 트랩 지수 180마리보다 6.6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저번에 할머니 집 갔다가 그때 한 30마리 잡았는데도 계속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도 많고. 원인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9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11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도 역시 모기의 활동 시기를 증가시키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가을비가 시작돼 주말 동안엔 천둥과 돌풍까지 동반되고 이후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이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로써 이유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만 두 기업 합병을 위해서는 아직 관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고이동 기자가 설명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의 분리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내지 못했던 결론을 오늘 도출한 겁니다. 참석이사 5명 중 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주요 노선 독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을 포함해 파리와 로마 등을 오가는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가항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정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졌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두 국가에서 알짜 노선을 넘기라는 등의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황금 노선 뺐죠. 화물 뺐죠. 이익 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 뭘 또 뺄까?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시아나가 매각한 화물 사업을 누가 인수할지도 관심입니다. 후보로는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용 승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SM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혐의로 주요 경영진과 법인 2곳 등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카카오 택시 사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인 카카오는 곧바로 서비스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등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의 과도한 택시 수수료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간담회를 열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의혹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사과와 함께 삼성식 준법 감시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지 사흘 만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수 조작 논란, 카카오 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 등 줄줄이 터져나오는 악재에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인데 카카오가 자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기업 분할로 경영진 주머니만 불린다는 비판에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열사는 2018년 65개에서 올해 8월 144개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합하면서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상생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메신저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카카오. 혁신과 상생이라는 초심을 돌아볼 때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었던 한국 국적자 5명이 어제 열린 라파 국경 통과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대피하면 가자 지구 내에 한국 국민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가자 지구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계속됐고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라파 검문소 문이 열리고 짐가방을 든 사람들이 앞다퉈 달려나갑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침내 이집트 땅을 밟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가자 지구에서 탈출한 외국 여권 소지자들입니다. بس بعد هيك صارت المشاكل جدا كبيرة يعني احنا قطعنا مشوار ربنا يعلم كيف تركنا غزة وجينا وبالاخير صفينا في مدارس الإيواء. 이들 400여 명 외에 오늘부터 600명가량이 추가로 이집트로 향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피랑길에 올랐던 한국 국적 일가족 5명도 우리 시간으로 3시간 전쯤 안전하게 이집트로 입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한국인은 이들이 전부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 7천여 명의 대피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들은 피말리는 공포 속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Our Canadian embassy didn't contact due to the bad network services. 가자 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에는 연이틀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사전 경고조차 없었던 공격에 민간인 1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중동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이란계 무장 세력으로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반군, 시리아 민병대가 언급되죠. 이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의 전쟁 확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드론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이스라엘 방향으로 날아가고 미사일도 잇따라 발사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미사일은 요격됐지만 약 2,000km 떨어진 예멘 영토에서 날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됐습니다. 전쟁 초부터 레바논 국경에서 대치해온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도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무인기를 격추했다며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혈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헤즈볼라부터 시리아 민병대, 예멘 반군 등 이러한 대리 세력이라 불리는 중동 무장 단체들이 전쟁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이스라엘, 반서방이라는 목표로 뭉쳐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배후로 알려진 이란은 일단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راه صدور نفت و ارزاق ب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رو ببندند. 아직은 수위 조절 중이지만 이란이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참전할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요즘 외식을 해보면 모두가 느끼실 텐데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식값뿐이겠습니까? 이 밖에서 돈을 쓰려면 뭔가 각오를 해야 할 느낌마저 들죠. 소비자 물가가 3.8%나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는 비상대처에 들어갔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고객이 사과를 집으려다 다른 과일로 손을 옮깁니다. 지난해엔 10,000원이면 사과 4개를 샀는데 올해는 16,000원을 줘야 합니다. 추석 때 좀 비싸다가 지나면 가격이 안정되고 좀 내려가는데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은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사과가 72%나 급등하고 상추와 파도 두 자릿수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13%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 내림세가 완만해진 점도 물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상 기온 효과로 인해서 하락폭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배추, 무 등 농산물을 약 11,000톤 풀고 새우젓 등 김장 재료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유지하고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엔 난방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확실한 물가 상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는데 인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추가 인상을 우려했던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반겼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월은 단호했습니다. The fact is, the committee is not thinking about rate cuts right now at all. We're not talking. 2001년 이후 최고치에 닿아 있는 미국 기준금리. 연준은 이 상태를 또 한 번 유지했습니다.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Inflation has moderated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주요 물가 지표들이 둔화세인 데다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장기 국채금리 오름세 덕분에 추가 인상은 피한 겁니다. 최악은 막았다는 안도감에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올랐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인상의 굴레가 사실상 끝났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달 연준의 마지막 회의에서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달 말 금통위를 먼저 열게 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차이가 나면은 환율이 계속 약세가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US 달러로 다 디노미네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 물가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느니 고금리의 긴축을 계속하자니 가뜩이나 시들한 경기가 아예 꺼져버릴까 걱정입니다. 물가 오름세와 경기 침체,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까지 두루 살펴야 하는 한은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좌석을 아예 없앤 열차가 등장합니다.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하철이 붐빌 때는 얼마나 붐빕니까? 네, 보통 지하철 전동차 한 칸의 기준으로 최대 정원은 160명으로 이때 혼잡률이 100%입니다. 125%가 되면 시야가 막히고 150%면 서로 어깨가 닿는 주의 상태입니다. 175%인 경우 출입문 쪽은 팔도 들 수가 없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최고 혼잡률은 4호선이 193%로 가장 높았고 7호선도 주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193%면 정원의 2배에 가까운 300명 이상이 끼어 탄다는 건데요.
1제곱미터당 5명 정도로 헬로윈 참사 당시에 근접한 밀집도입니다. 이 9호선과 김포도시철도는 이보다도 높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의자를 한번 없애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 운영하는 열차의 중간 2개 칸 의자를 이렇게 아예 없앤다는 건데요. 이 노약자석을 제외한 일반 의자를 떼어내서 설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혼잡도가 심한 4호선과 7호선 열차에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부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4호선의 경우 160명이 정원인 칸에 310명이 타는 건데요. 7인석 의자 6개를 떼어내면 한 칸당 42명이 더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혼잡도를 40%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석을 없애면 그만큼 승객들이 더 많이 타니까 혼잡도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 출퇴근 시간대에 타는 사람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자를 없앤다고 더 타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열차를 못 타서 그냥 보내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석칸에 벽면까지 사람들이 들어차면 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의자 쪽에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앞에 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공간을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열차를 증편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원이 넘는 데다가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운행 간격을 더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데요. 요금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침 7시 45분 이전에 타면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도입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더 받고 호주에서는 혼잡 시간을 피하면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결국 요금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요금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전 총리의 연결식이 베이징에서 엄수됐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조의를 표했는데 중국 당국은 추모 열기가 반정부 움직임으로 번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부터 운구 행렬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 저마다 휴대전화를 들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담습니다.天安门 광장과 인민대회당 등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심장마비로 별세한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의 연결식과 화장이 중국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我觉得我们其实心情是比较悲痛的吧，损失了这一个对我们那么好的总理啊，是这样的啊，我觉得这个事情很突然。 중국 관영 매체는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누워있는 고인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리 전 총리 시신 앞에서 3번 허리를 굽혀 조의를 표한 뒤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검문 초소를 늘리는 등天安门 광장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생가와 주요 광장에는 헌화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이들 사이로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조문 문구를 검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 인물의 사망이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넘게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항공 운항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첫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북한 노동자 수십여 명이 북적이는 모습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북러 간 대규모 무기 거래와 함께 양국 밀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출국 카운터에 대형 짐가방을 든 남성들이 북적입니다. 출국 전광판에는 고려항공과 목적지 평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행 등과 함께 의자에 앉아 서류를 입에 물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정기 운항 노선이 재개된 지난달 30일, 코로나 봉쇄 후 3년 9개월여 만에 귀국길에 오른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도착 안내판엔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는 비행기편도 보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이후 대규모 무기거래 정황이 연일 포착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노동자 파견을 요청한 징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커트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경제난으로 외화벌이가 아쉬운 북한과 전쟁으로 무기가 시급한 러시아에 전방위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가 2천여 개로 추산된다며 152mm 포탄 100만 발 이상이 적재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최근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국 곳곳에 비축기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천 비축기지가 처음으로 공개돼서 지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23개 크기에 4개 동으로 나누어 지어진 거대한 창고들. 밀과 감자 같은 농작물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건고추가 현재 이 창고에만 340톤, 기지 전체적으로 1,040톤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건고추 이외에도 양파, 무 등 김장용 재료를 저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24톤 들어왔습니다. 김장철 대비해서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 기지 전체로는 23,200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데 쌀로 환산하면 38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전국 14개 비축기지 가운데 가장 큽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쌀도 이곳에 보관됩니다. 이제 미국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일부 물량에 태국산하고 베트남쌀, 동남아쌀이 일본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쌀 물량이 있거든.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식량 비축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경우 식량 안보를 8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해 곡물 비축 예산을 13%나 늘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소비량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을 중심으로 비축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형 전시가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 불리는 데이비드 호크니도 직접 참여했다는데요. 장동욱 기자와 함께 만나보시죠. Because when you get out of the tunnel, it opens up.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 팝아트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목소리와 함께 펼쳐진 공간. 스트라빈스키와 푸치니의 오페라들이 울려 퍼지는 공연장에서 한순간 달리는 차로변에 바그너의 음악을 타고 LA의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호크니를 대표하는 수영장의 이미지들이 사방에 넘실거리며 관객들을 집어삼킵니다. 호크니가 직접 기획에 참여한 몰입형 전시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 사진 찍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림을 만든 거.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고흐와 칸딘스키 등 전설들의 작품을 넘어 살아있는 거장 화가가 기획 과정부터 참여할 만큼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어느새 시각 예술의 새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문을 연 구형 극장 스피어 또한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해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걸맞은 표현 방식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캔버스의 질감과 붓터치까지 즐겨야 하는 미술 작품에는 적절한 감상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눈 바깥으로 벗어나요.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죠. 쾌감을 주기 위한 낙막에 봉사하는 그림이다.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시법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2023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코리아 FT가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네르, 제너시스 BBQ 그룹, 시젠 의료재단 등 총 13개 분야 49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수상했습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8.9도로 시작하면서 하루 만에 11월 기준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5.9도, 강릉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역대 11월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꺾일 텐데요. 내일 새벽 경기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가량의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특히나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고요. 이후로는 찬바람이 불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일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